해상풍력 바람 어디까지 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도 있지만 최근에 또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로서는 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차를 타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뭔가 풍차같이 생긴 구조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풍력 터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을 바다에 설치해가지고 이 바다의 바람의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육지보다 뭔가 바닷바람이 더 강하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서 훨씬 더 바람의 세기가 강하고요.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이렇게 꼽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미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지금 한 29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23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이랑 중국 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 이 발전 용량을 12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 국가들이 해상풍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미국의 IRA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해상풍력 수요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IRA 보조금 수령이 올해부터 이제 또 본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이제 미국의 IRA 전력 생산 인센티브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받는 생산 세액 공제 방식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로 나눠가지고 또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제품 생산 시 킬로와트 시당 세액을 또 공제받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CS 윈드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수령급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CS 윈드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인센티브 방법 중에서 제품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올해 미국으로부터 총 받을 세액 공제 금액이 한 801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년 시간이 갈수록 이 인센티브 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CS 윈드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IRA 법안도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나마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태양광과 해상풍력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아무래도 낮에만 발전이 가능할 수 있고 밤에는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때든지 간에 24시간 정도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발전량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이 태양광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태양광은 1kW의 그 발전 설비로 연간 한 10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보다 2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태양광이 훨씬 더 좋지 않을 안 좋고 좋지 않을까. 해상풍력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까지 태양광 쪽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비중이 컸던 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설치 기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기간이 이제 대형 규모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약간 규모가 작은 소형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금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허가를 받는 것에부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 인허가 기간만 해도 한 5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착공 후에 운영까지 한 또 2에서 3년 정도의 또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발전소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수익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풍량 계측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풍량 계측을 하는 데만 또 1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4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그렇죠. 겨울을 따져가지고 네. 실제로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또 풍량 계측을 통해서 했는데 수익성이 뭔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리스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설치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허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네. 지난 10년 동안에 최종 허가를 받은 건수가 몇 개인지를 살펴봤더니 신청 건수가 한 70건 정도가 됐다고 해요. 풍력 발전 설치를 네. 위해서. 근데 10년 동안 최종 허가가 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기간도 길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풍력이랑 또 태양광은 서로 성격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본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 풍력 관련 그런 시설물들은 거의 강원도나 뭐 제주도 네. 이런 데서만 봤던 것 같기는 하네요. 인허가까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공급망 지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발전기, 터빈 블레이드, 뭐 고출력 자석과 같은 핵심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네. 부분이 리스크였습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러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주요 핵심 부품들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0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오는 다양한 그 철강 가격이라던가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뭐 22%에서 크게는 64%까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태양광보다 약간 더디게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그 해상 풍력의 시스템 크기가 워낙 크거든요. 네네. 지금 길이만 해도 12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제품으로 부지까지 옮겨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물류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네. 이런 부분들도 또 마지막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제시해 주신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인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까다롭고 길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긴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이 2021년 5월에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인허가로부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실하게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해상 풍력에 대한 입지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약간의 뭐 불만 요소라던가 동의도 있어야 네.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해상 풍력 사업에 좀 지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수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해상 풍력의 설비를 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네. 그 지역의 관광지로 또 명소로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올해 초에 풍력 터빈 제조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이제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3,7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다시 풍력 관련주가 이제 그 당시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또 이게 모멘텀들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풍력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체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해상 풍력 시장이 좀 많이 늘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는 그런 정부들의 노력도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좀 잘 가고 있는 주가기도 하고 어제 또 돋보이기도 했었죠. 전선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배전업이나 뭐 배전망 이런 네. 쪽이 또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의 발전소 설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선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네. 되거든요. 아무래도 해상 풍력의 발전 단지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전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의 누적 설치량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1만 600km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 지금 워낙에 해상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50년까지 24만 5천 킬로미터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24만 5천 킬로미터 도대체 어느 정도 길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길이는 그 지구의 둘레를 5바퀴 이상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말 많은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계 관계자 측에서도 지금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선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의 파이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가운데서 국내 기업들은 수주를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나요? 먼저 이제 실적을 보면 LS전선의 2020년 매출은 4조 8,3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6조 6천억 원까지 크게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2020년을 기준으로 1조 5,698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2조 4,500억 원 수준으로 실적이 역시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LS전선의 올해 1분기 수주 잔고는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한 5.3%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전선 역시 이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크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LS전선이 KT 서브마린의 그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제 네. 지금 최근에 오늘도 KT 서브마린 주가 좀 상승하는 네. 걸로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T 서브마린이랑 협업해가지고 이 사업 규모를 조금 더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수주 잔고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선업계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면 또 다르게 또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건설업계도 해상풍력 발전에 따라서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설계라든지 구매라든지 그쵸. 시공에 대한 역량이 이미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상풍력 시설 구축에 함께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용이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육상풍력 쪽에서 이미 점유율 한 25%를 차지하면서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사업 개발부터 시공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작년에 완도의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 후속 작업을 거쳐서 2024년 착공을 좀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해양 환경이 되게 어렵잖아요. 밑에 그렇죠. 뭐 돌멩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올라야죠. 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구조물을 쌓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능력이라던가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D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단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신재생 에너지 일단 직접적으로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확장을 돼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전선 관련 종목이나 건설주들까지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혜 섹터들 함께 찾아봤습니다.